3.4절은 그레이디언트를 계산하는 방법을 공부를 해요. 그리고 그 그레이디언트, 즉 미분값을 계산하는 알고리즘을 오류 역전파 알고리즘 이렇게 불러요. 그 아까 86년도에 그 룸메라트 뭐 이런 사람들이 책을 저술하고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그룹들이 그 알고리즘을 오류 역전파 알고리즘 이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먼저 목적 함수를 정의를 해야 되는데 아까 우리가 퍼셉트론 해봤기 때문에 비교적 좀 수월할 수가 있어요. 자, 먼저 훈련 집합을 다시 한번 살펴보자. x1은 xn이고 부류 벡터는 y1, y2, yn이에요. 이제는 이 레이블이 벡터 형태가 돼야 돼요. 왜 그러냐면 벡터를 출력하잖아요. 퍼셉트론에서 이제 y 값 하나만 출력했는데 이제 y1, y2, yn으로 표기를 했고 이 부류 벡터는 원 핫 코드로 표현된다. 즉 예를 들어서 0, 0, 0, 1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돼요. 예를 들면 얘가 세 번째 부류에 해당이 되면 세 번째 요소만 1이고 나머지는 다 0인 이제 그런 식으로 표기가 돼요. 만약에 여러분이 로지스틱 시그모이드가 아니라 범위가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인 하이퍼 탄젠트를 쓴다고 그러면 0하고 1을 써야 돼요? 아니면 마이너스 1하고 1을 써야 돼요? 마이너스 1을 써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 0인 것을 마이너스 1로만 바꿔주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활성함수로 무엇을 쓰냐에 따라서 훈련 집합에 이 레이블을 맞게 설정을 해줘야 돼요. 자, 우리가 이제 그 설계행렬 형태로 쓰면 이제 우리가 대문자 x로 이렇게 표기할 수 있고 y로 표기할 수 있죠. 그래서 첫 번째 벡터가 첫 번째 행에 쭉 나열이 되고 두 번째 이렇게 쭉 나열이 되고 이제 레이블 벡터도 마찬가지로 이제 이런 식으로 하죠. 기계학습은 x가 입력으로 들어가면 출력으로 y가 나오는 그런 f를 찾아내면 되는 거예요. f 함수가. 근데 완벽하게 저것을 100% 똑같이 맞추는 f라는 함수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근사하게 맞추는 놈을 찾아내면 되는 거죠. 목적 함수는 mean squared error로 정의를 하면 돼요. 자, 특징 벡터 x가 이렇게 입력이 됐어요. 그러면 은닉층, 출력층을 통해 가지고 출력 벡터가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그 여기 U1, U2가 중간에 작용을 하는 거죠. 저 값이 잘 설정이 되어 있으면 출력으로 나온 이 O라는 벡터가 우리가 기대하는, 즉 목표로 하는 이 Y라는 값하고 유사할 테고 U1, U2라는 값이 좀 안 좋은 값으로 설정이 되어 있으면 출력이 되어 있는 이 값은 우리가 목표로 하는 이 값하고 많이 어긋나 있고 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 목표는 U1, U2를 잘 설정을 해가지고 우리가 목표로 하는 이 값하고 출력으로 나오는 이 값이 가급적이면 같도록 만드는 거죠. 즉 목적 함수는 출력으로 나오는 이 값하고 우리가 목표로 하는 이 값이 얼마나 다른지 그걸 측정을 하면 돼요. 다르면 다를수록 큰 값을 주고 똑같으면 0이라는 값을 주고 그러면 되죠. 그게 바로 이 수식이죠. 우리가 기대로 하는 레이블 값 y, 그 다음에 신경망이 출력해주는 5라는 값을 빼가지고 투놈, 2차 놈의 제곱을 쓰면 돼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 2장에서 배웠죠. 이건 뭐 그냥 유클리드 디스턴스에 해당돼요. 유클리드 디스턴스를 제곱한 거죠. 제곱한 거. 즉 우리가
그 직관적으로 생각하면 오차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오차. 오차예요. 그냥 오차. 같으면 0. 많이 다르면 다를수록 이 값은 커지는 거죠. 이 2분의 1을 앞에 곱해준 것은 별게 아니고 나중에 미분을 하면 이 제곱이 앞으로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제 곱하면 1이 돼가지고 이 상수가 없어지니까 수식 유도가 되게 유리해요. 뭐 그런 간단한 이유 때문에 2분의 1을 앞에 곱해준 거고. 자, 목적 함수는 이제 설계가 됐어요. 그러면 그 그레디언트를 구해야 되는데 그 전에 우리가 이제 2라는 식으로 오차를 표기를 했는데 이것을 J라는 표기를 써가지고 목적 함수처럼 써보면 목적 함수 J는 매개변수 세타를 가지고 있고 y 빼기 5의 세타, 이 출력값은 이 세타에 따라서 결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걸 명시적으로 5 세타 이렇게 표기를 했고요. 그래서 앞에 있는 거하고 내용은 똑같아요. 표기만 달라진 거고. 그리고 이제 경사하강법, 그 가중치를 갱신하는 수식을 쓰면 U1은 현재 U1에서 마이너스 로우 그레디언트. 로우는 학습률이고 U2는 U2대로 현재 U2 값에서 마이너스 로우의 그레디언트 값. 이렇게 되죠? 앞에서 우리가 공부한 것을 그대로 현재 표기에 따라서 다시 써준 거에 불과해요. 자, 우리가 지금부터 할 일은 이 그레디언트를 계산을 하는 거죠. 미분을 해야 돼요. 좀 복잡해. 자, 그런데 먼저 알고리즘 형태로 써보면 U1과 U2를 초기화한다, 반복한다, X의 순서를 섞는다, X 샘플 각각에 대해서 식 3.15로 전방 계산을 해서 출력 벡터 5를 구한다. 그 다음에 그레디언트 라운드 U1분의 라운드 J, 라운드 U2분의 라운드 J를 계산한다. 식 3.21로, 즉 이 수식으로 U1과 U2를 갱신한다. 이것을 멈춤 조건을 만족할 때까지 계속 반복한다. 이런 구조죠. 여러분 이걸 실제로 구현을 한다고 그러면 C나 C++ 구현을 한다고 그러면 1번 라인 쉬워요. 그 다음에 3번 라인도 어렵지 않아요. 그 다음에 3.15로 전방 계산하는 거 이것도 수월해요. 뭐 매트릭스 곱을 하든지 이렇게 하면 전방 계산할 수 있잖아요. 7번 이거 갱신하는 거 이것도 수월해요. 단 6번 라인이 지금 고민이죠. 6번 라인. 그레디언트를 어떻게 구할 거냐 이게 문제예요. 좀 복잡하죠. 복잡한데 우리가 하나씩 이제 뜯어놓고 보면 먼저 입력층과 은닉층을 연결하는 매개변수를 U1이라고 표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은닉층과 출력층을 연결하는 것은 U2라고 표기를 했어요. 그러면 U1으로 미분하는 게 쉬울까요? U2로 미분하는 게 쉬울까요? 어떤 게 더 쉬울 것 같아요? U2가 훨씬 쉬워요. 왜 그러냐면 지금 결국 미분이라는 게 얘가 종속 변수고 얘가 독립 변수고 얘가 종속 변수잖아요. 즉 얘가 조금 변했을 때 이 출력값이 어떻게 변하느냐 그 값을 구하는 거거든요. 미분이라는 게. 근데 U2에 있는 이 매개 변수들은 얘가 영향을 미치는 애가 딱 한정돼 있어요.
예를 들면 이 빨간색으로 표기가 되어 있는 UKJ2 이 매개변수, 즉 이 가중치는 얘가 영향을 미치는 애는 이 OK밖에 없거든요. 얘들은 영향을 안 미치잖아요. 얘가 바뀐다고 해서 O1이나 O2나 이런 애들 값이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O1이나 O2 이런 애들은 쉽게 얘기하면 상수인 거예요. 상수는 미분은 다 제로 돼버리잖아요. 다 소거돼 버리잖아요. 근데 요 U1에 해당되는 UJI1이라는 이 매개변수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 가중치를 생각을 해보면 얘가 영향을 미치는 애는 요 노드죠. 요 노드 값이 이제 GJ라는 값을 계산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GJ라는 값이 여기에도 파급되고 여기도 파급되고 모든 점들에 파급되니까 전부 영향을 받고 있어요. 즉 얘가 조금 바뀌면 얘들이 다 값이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U1보다 U2가 훨씬 미분이 간단해요. 미분은 과정에서 소거되는 놈들이 많은 거죠. 그래서 먼저 쉬운 거부터 봐야 돼요? 어려운 거부터 봐야 돼요? 사람들은 먼저 단순한 거부터 생각을 하죠. 이제 거기서 명확하게 정리를 해놓고 그보다 한 단계 복잡한 걸로 이동을 하고 뭐 이렇게 하니까, 먼저 그 U2로 미분하는 걸 보면 여기 매개변수가 많은데, 그래서 편미분을 하는데 그 중에 딱 한 가중치에 초점을 맞춰서 보면, 즉 J라는 목적함수를 UKJ2, 즉 이 빨간색으로 표기되어 있는 요 매개변수, 요 가중치로 미분을 해보자. 그러면 J를 우리가 풀어서 쓰면 이렇게 되고, 이놈을 시그마로 풀었으면 이렇게 되고, 연쇄법칙을 적용을 하면, 아니죠. 연쇄법칙이 아니고 이 시그마 Q는 1부터 C까지, 즉 모든 이 출력값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 실제로 영향을 미치는 애는 K번째 노드만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러니까 나머지들은 다 그 상수란 말이에요. 상수를 소거를 하면 남는 애는 이 K번째 YK 빼기 OK만 남아요. 시그마 없어져 버리죠. 그러고 여기서 이제 연쇄법칙을 적용을 하면 미분하니까 2가 앞으로 나오니까 곱하면 여기가 상수가 되니까 0.5가 없어지고, YK 빼기 OK가 이렇게 남고, 그 라운드 UKJ 제곱분의 OK 이런 미분값이 남고 이렇게 되죠. OK는 타우 5썸 K죠. 대입을 해요. 대입을 하고 또 미분을 하면 또 연쇄법칙이 적용이 돼가지고 타우 다시 5썸 K가 되고, 라운드 U분의 라운드 5썸 K가 되는 거예요. 근데 5썸 K가 여러분 앞에서 여러 개의 값을 곱한 걸 이렇게 딱 더한 건데, 그 중에서 다 상수에서 소거가 되고 남는 애는 GJ만 남는 거죠. 그래서 곱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타우는 우리가 시그모이드, 로지스틱 시그모이드를 쓴다고 그러면 아까 그 타우 구하는 수식 있었잖아요. 아까 표에. 이제 그걸 그대로 코딩을 하면 되는 거예요. 자, 한 단계 더 복잡한 U1에 소속되어 있는 UJI1이라는 이 매개변수로 이 가중치로 미분을 해보자. 그럼 조금 더 복잡한데 비슷비슷한 과정이에요. 상수인 놈은 소거하고 연쇄법칙 적용하고, 결국은 이제 이런 수식이 나오고, 아까하고 좀 다른 것은 여기 시그마가 지금 남아있는 다른 거죠. 자, 그러면 실제 알고리즘에는 이 유도 과정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유도 과정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최종 수식이 이제 알고리즘에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이제 알고리즘에 집어넣을 그런 최종 식만 모으면 이렇게 생겼어요. 얘는 이제 은닉층과 출력층 사이에 있는, 즉 U2에 해당되는 놈. 그래서 중간 변수로 델타 K라는 것을 계산을 하고 그 놈을 곱해주는 식으로 쓰면 돼요. 그래서 이제 식 두 개가 나오고, 그 다음에 얘는 그 입력층하고 출력층 사이에 있는 그런 수식이고, 방금 전에 유도하는 걸 쓴 거예요. 오류 역전파 알고리즘 뭐냐? 에라 백프로파게이션 알고리즘은 이 수식 4개를 가지고 그라디언트를 계산하는 걸 오류 역전파 알고리즘이라고 그래요. 그 왜 오류 역전파 알고리즘이냐면 어떤 특징 벡터가 들어오면 전방 계산을 해가지고 출력값을 계산을 하고, 우리 아까 봤던 것처럼 우리가 원하는 여기 이제 목표값이 있죠. 근데 목표값하고 이제 오류를 계산을 한 다음에 그 오류를 역으로 전파를 하는 거예요. 전파를 한다 이거죠. 전파를 하면서 이제 그레이디언트 값을 이제 계산을 한 거죠. 그레이디언트 값. 근데 그 그레이디언트 값은 오류를 줄이는 방향, 즉 목적 함수를 더 작게 만드는 방향을 그 정보를 가지고 있는 거죠. 자, 방금 전에 유도한 수식을 알고리즘 속에다 집어넣으면 이렇게 생겼어요. U1과 U2를 초기화한다. X의 순서를 섞는다. X 샘플 각각에 대해서 현재 처리하는 샘플을 뭐 X, Y라고 벡터로 표기를 하자. 그 다음 X0와 G1을, G0를 1로 설정한다. 즉, 바이어스를 1로 이제 설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7번, 8번 라인이 이제 전방 계산하는 거죠. 앞에 있던 수식이에요. 그 다음에 그 오류 역전파로 아까 4개의 수식이 있었잖아요. 그걸 적용을 한다. 그 다음에 요 델타 값을 이제 계산하는 거죠. 이게 이제 그레디언트 값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13, 14번에서는 이제 가중치를 그레디언트 값을 이용해서 이제 갱신을 하는 그런 식을 적용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놈을 계속 리피트문을 가지고 반복을 한다. 자, 여러분이 이 수식은 여러분 C로 코딩을 할 수가 있어요. C로 코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과제로 내주고 싶은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네. 근데 내가 단언컨대 여러분 이걸 코딩을 하고 나면 기계학습을 좀 더 깊이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코딩을 하다 보면. 아마 코딩을 하다 보면 여러분이 내가 이 부분을 이해를 했다고 생각했는데 이해를 못했었구나. 이게 이 말이구나. 이런 이해 정도가 더 깊어질 거예요. 물론 실용적으로는 여러분이 굳이 이런 코딩을 해가지고 갖고 있을 필요까지는 없어요. 왜 그러냐면 요즘 뭐 코드들이 오픈소스가 얼마나 많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이제 딥러닝을 많이 프로그래밍 할 텐데 뭐 텐서플로우라든지 뭐 이런 패키지에는 이런 거 다 들어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적당하게 이제 입출력 맞추고 하이퍼 파라메터 맞추고 명령만 내리면 안에서 이런 작동을 다 해가지고 최저값을 딱 구해서 저장까지 딱 해주는 거죠, 걔가. 그래서 실용적으로 여러분이 굳이 구현을 할 필요는 없지만 여러분이 직접 한번 구현을 해보면 기계학습에 대한 이해의 폭이 넓어지고 깊어진다. 이걸 이제 이무 샘플링 방식으로 바꿀 수도 있고요. 그래서 꼭 뭐 X 샘플 각각을 순서대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난수 생성해서 이무를 하나 뽑아가지고 걔에 대해서 처리하고 또 그 다음에 또 이무를 뽑고 이렇게 이제 반복을 하는 구조로도 바꿀 수가 있고요. 자, 우리가 이제 GPU를 사용을 한다고 그러면 이제 행렬 형태로 쓰면 되게 유리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아까 우리가 for문을 가지고 for
4 이런 식으로 썼는데 이것을 이제 벡터의 내적이라든지 또는 행렬, 곱이라든지 이런 형태로 바꿔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알고리즘은 아까 알고리즘은 똑같아요. 단지 표기만 다를 뿐이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그 동그라미 있고 안에 점이 있는 것은 이제 요소끼리 곱하는 그 엘리먼트 와이즈 멀티플리케이션, 이 연산자죠. 자, 현대 기계학습은 배치 방식이나 스토캐스틱 방식이 아니라 미니 배치 방식을 많이 써요. 미니 배치 방식은 어떤 거냐면, 배치 방식은 n개의 샘플이 있으면 n개의 샘플의 그레이디언트를 다 계산한 다음에 그놈을 다 더해서 평균을 해서 한꺼번에 갱신을 하잖아요. 근데 미니 배치 방식에서는 n개의 샘플이 있으면 걔를 미니 배치 단위로 잘라요. 예를 들면 미니 배치 사이즈를 우리가 256으로 하면 256개씩 이렇게 그룹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256개 그룹을 가지고 그레이디언트를 계산하고 그놈의 평균을 계산하고 그 다음에 그놈의 평균값으로 그 매기분수 값을 갱신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미니 배치 가지고 또 같은 일을 하고 세 번째 미니 배치가 같은 일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학습이 훨씬 효과적이에요. 빠르고. 그래서 이제 미니 배치 방식을 많이 쓴다는 거고, 이 책에서는 미니 배치 크기를 T라고 표기를 했는데, T가 1이면 스토캐스틱이 되는 거고, T가 N이면 배치 방식이 되는 거고, 보통은 T를 뭐 한 256 또는 128 또는 뭐 512 한 그런 정도 사이즈로 보통 많이 써요. 그리고 논문에 보면 미니 배치 사이즈를 내가 얼마로 했다 이런 것들이 명시되어 있는 논문들도 꽤 있고요. 미니 배치 방식으로 바꾸면 뭐 이렇게 돼 있어요. 미니 배치를 만든다. 그 미니 배치 단위로 그레이디언트를 계산해서 여기 이제 그 T로 나눠 가지고 평균을 계산해서 평균 가지고 갱신을 하고 이런 식으로 작동을 하죠. 자, 3.6절은 다층 퍼셉트론에 대한 인식인데 지금까지는 다층 퍼셉트론을 학습을 어떻게 시킬지를 공부를 했어요. 근데 이제 학습이 끝나면 우리가 이제 예측 단계에 투입을 해가지고 활용을 할 수 있는데 예측 단계는 학습보다 훨씬 단순해요. 전방 계산만 하면 되죠. 학습에서는 전방 계산하고 오류가 나면 그 오류를 줄이기 위해서 또 백 프로포게이션 또 역방향으로 또 계산을 진행하고 그랬는데 예측 단계에서는 테스트 샘플이 주어지면 적절하게 표현을 한 다음에 입력층에서 은닉층으로 계산을 하고 활성함수 적용을 하고 그 다음에 그 결과를 또 은닉층에서 출력층으로 또 계산을 하고 활성함수를 적용을 하고 그러고 최종적으로 이제 출력 벡터 5를 우리 얻으면 출력 벡터에서 이제 C개의 요소가 있겠죠. 그 중에서 이제 가장 큰 값을 갖는 부류로 최종 분류를 하면 되죠. 자, 우리가 이제 라인 6을 수식으로 표현하면 그 출력값 OK 중에서 가장 큰 값을 갖는 아규먼트 그걸 이제 Y로 취하면 되죠. 그리고 전방 계산 한 번만 하면 되니까 예측 단계는 그 학습 단계에 비하면 무척 빠른 편이죠. 자, 마지막으로 다층 퍼셉트론의 특성을 몇 가지 살펴보기로 합시다. 일단 오류 역전파 알고리즘은 전방 계산보다 훨씬 복잡하잖아요. 수식도 복잡하고 그래가지고 시간이 전방 계산보다 훨씬 많이 걸릴 것 같은데 실제로 따져보면 우리가 이제 샘플이 하나 들어오면 전방 계산을 하고 오차를 계산하고
그거 가지고 오류 역전파로 과정을 시행을 하는데, 실제로는 전방 계산 덧셈 일수, 곱셈 일수 세보고 오류 역전파 과정을 덧셈 개수, 곱셈 개수를 세 가지고 해보면 대략 오류 역전파 과정이 전방 계산보다 1.5배 내지 한 2배 정도 시간을 소요한다. 그러니까 실제로 오류 역전파가 그리 많은 시간이 걸리는 게 아니에요. 단 학습 알고리즘은 전방 계산, 오류 역전파, 전방 계산, 오류 역전파, 이것을 굉장히 많이 반복을 해야 되죠. 모든 샘플에 대해서 반복을 해야 되고, 그걸 모든 샘플에 대해서 한번 다 반복을 하면 우리가 그걸 한 세대라고 부른다고 그랬죠. 근데 한 세대로 끝나면 안 되고, 그것을 뭐, 100번, 즉 100세다, 100세대, 또 어떤 때는 뭐 1000세대 이렇게 해야 되니까, 실제로는 여기 이제 N하고 Q가 곱해져요. N은 훈련 집합 쪽에 들어있는 샘플의 개수고, Q는 세대수 곱하니까 실제로 학습 알고리즘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80년대에 다층 퍼셉트론이 이제 성공적으로 실용적인 문제를 풀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그 특성들을 연구를 하고 그랬는데, 그 중에 아주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은닉층을 한 개만 가져도 이론적으로는 충분하다. 즉 모든 함수를 정확하게 근사할 수 있다. 이것을 이론적으로 누가 증명을 했어요. 대표적인 분이 이제 호닉이라는 분인데, 그래서 이분은 은닉층을 하나만 가진 다층 퍼셉트론은 유니버설 어프락시메이터. 그러니까 두루 모든 함수에 대해서 꽤 정확하게 근사를 해준다. 이거 이제 이분 논문 속에 들어있는 이제 핵심적인 결론 부분이죠. 근데 문제는 그 은닉층이 하나 있는데 은닉 노드가 복잡한 함수는 많이 필요한 거예요. 아주 많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은닉 노드를 무한정 많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 주장은 현실성이 있다기보다는 이제 이론적인 거라고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성능 향상을 이루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했는데, 실제로 순수한 최적화 알고리즘은 높은 성능이 잘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일단 데이터가 적죠. 많이 적고, 그 다음에 데이터에 잡음이 많이 섞여 있고, 또 우리가 아무리 경험이 많은 엔지니어가 신경망 아키텍처를 설계를 한다고 해도 그게 실제 주어진 문제에 적합하라는 보장이 없어요. 그래서 좀 미숙한 신경망 구조, 이런 것들이 어우러져 가지고 성능에 한계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뉴럴 네트워크 연구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어떤 휴리스틱, 예를 들면 초기화를 이런 식으로 했더니 성능이 꽤 좋아지더라, 또는 아키텍처를 이런 식으로 꾸미니까 성능이 좋아지더라, 이런 것들을 뭐 각 대학 연구소나 뭐 기업 연구소 이런 데서 많이들 해봤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각자들 이제 그런 노하우를 가지고 있고, 여기 보면 이제 뉴럴 네트워크 트릭스 오브 더 트레이드인데, 이것은 이제 컨퍼런스를 하고 거기서 나온 논문들을 모아놓은 건데, 이런 휴리스틱들을 잔뜩 모아놓은 거예요. 각 기관에서 알아낸 휴리스틱을 컨퍼런스에서 공유를 하고 그걸 책자로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유명한 책이에요. 아주 많은 쟁점이 있는데 핵심적인 걸 보면 일단 아키텍처를 적절하게 해야 된다. 그래서 은닉층을 몇 개를 할 거냐? 지금 딥러닝이 나오기 이전에는 한 개 아니면 보통 2개를 했어요. 3개 이상으로 하면 학습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한 개 아니면 2개를 하고, 그 다음에 은닉층에 노드를 몇 개를 둘 거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많으면 많을수록 신경망의 용량은 커지지만 데이터는
희소하고 오버피팅 발생할 가능성이 커지고, 그래서 모델을 어느 정도로 해야 되느냐, 뭐 이런 연구도 되게 많고요. 그 다음에 가중치를 맨 처음에 초기화라고 시작을 하잖아요. 적절한 값을 모르기 때문에 결국 이제 랜덤 넘버를 생성을 해가지고 하는데, 그럼 유니폼 랜덤 넘버를 할 거냐, 아니면 가우시안 랜덤 분포를 할 거냐, 또는 이 범위를 뭐 0에서 0.1 사이로 할 거냐,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로 할 거냐,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여러 가지 휴리스틱들이 개발이 됐죠. 5장에 가면 초기 값을 어떻게 설정하면 좋은지를 다뤄요. 이제 거기에 가서 또 공부를 하기로 하고요. 학습률도 있어요. 학습률 로우를 얼마로 설정을 해야 되느냐. 네. 그래서 크게 보면 이제 어떤 가령 뭐 0.001로 설정을 하고 처음부터 끝날 때까지 같은 학습률을 쓰는 그런 방법도 있고, 이제 초기에는 학습률을 비교적 좀 크게 했다가 이제 수렴을 할수록 점점 줄여가는 방법도 있고, 또는 매개 변수가 굉장히 많은데 매개 변수들이 다 동일한 학습률을 쓸 수도 있고, 매개 변수마다 또 그 성질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매개 변수마다 그 성질에 따라서 그 학습률을 어댑티브하게 뭐 조절하는 기법도 있고, 이런 기법들도 이제 5장에 가서 공부를 할 거예요. 그 다음 활성함수도 중요한데, 활성함수는 보통 이제 다층 퍼셉트론은 은닉층이 하나 아니면 2개 정도 되는 다층 퍼셉트론에서는 그 시그모이드 함수를 주로 썼어요. 그래서 로지스틱 시그모이드 아니면 그 탄에치 함수를 주로 썼는데, 이게 또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 같은 게 있죠. 그래서 그 뒤에 나온 게 이전에도 얘기했지만 렉티파이어, 리니어 유니트, 보통 레루라고 줄여서 부르죠. 그래서 레루 함수를 사용한다. 보통 레루 함수를 사용을 하면 이전에 사용하던 시그모이드보다 성능이 좋아져요. 이것도 이제 5장에서 추가적으로 공부를 할 거예요. 자, 다층 퍼셉트론은 80년대, 90년대 실용적인 시스템을 만드는데 많이 쓰였다. 예를 들면 그 인쇄체 또는 필기 문자로 쓰여진 우편물을 자동으로 인식을 한다든지, 실제로 우편물 자동 인식기가 만들어져 가지고 그 당시에 많이 쓰였어요. 그리고 지금은 아주 보편적으로 쓰이고 있고요. 여러분이 그 전주 같은 경우는 봉동 그 공단 있잖아요. 거기에 가보면 그 우편 집중국이 있는데 거기에 그 우편물 자동 분류기가 있어요. 여러분 먼저 가서 한번 견학을 한번 해도 좋아요. 견학 프로그램 있거든요. 그러면 그 봉투를 굉장히 고속으로 스캔을 하면서 자동으로 인식을 해가지고 뭐 부산으로 갈 거, 서울로 갈 거, 대구로 갈 거, 뭐 대전으로 갈 걸 이렇게 자동으로 구분해주는 그런 기계가 있어요. 그 다음에 뭐 전표 인식기라든지 자동차 번호판 인식기, 음성 인식기, 뭐 게임, 주가 인식, 이런 여러 가지 시스템들이 다층 퍼셉트론으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일부는 실용화 시스템이 돼가지고 실제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편물 자동 분류 같은 거 만들어서 쓰이기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문제는 예를 들면 음성 인식도 어느 선까지는 되는데 잡음이 많이 섞여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시장이라든지 또는 뭐 어떤 뭐 파티 같은 데서 그 많은 사람들이 있는 데서 얘기하면 뭐 거의 먹통 비슷하게 성능이 나온다든지 이런 문제들이 있죠. 그 다음에 인쇄체는 어느 정도 실용화가 되는데 뭐 필기체는 잘 인식을 못 한다든지 이런 문제. 또 여러분 잘 알겠지만 바둑은 다층 퍼셉트론을 가지고는 요원한 일이 됐죠. 요원한 일이. 그래서 한 2, 3년 전만 해도 바둑은
뭐 한 최소한 10년 아니면 20년 아니면 50년 이후에나 그 사람을 이겨먹을 수 있겠다. 이렇게들 예측을 했죠. 근데 딥러닝이 나왔죠. 딥러닝이 이런 문제들을 상당 부분 해소를 해줬다. 그래서 지금은 잡음이 많이 섞여 있는 데서도 꽤 잘 되는 실용화된 그런 음성인식 시스템도 있고, 바둑은 이세돌을 이미 이겼죠. 자, 그러면 이제 딥러닝을 공부를 하는데 사장에서 공부를 할 거예요. 사장에서. 이들 한계를 다 극복을 해줬다. 그래서 일종의 브레이크스루예요. 그러면 딥러닝은 우리가 3장에서 공부한 그런 신경망 아키텍처하고 완전히 새로운 어떤 구조를 갖느냐, 새로운 학습 알고리즘을 갖고 그러지는 않아요. 단지 은닉층을 더 깊게 늘리고에 불과해요. 자, 그러면 3장 여기서 마치기로 하고 이제 4장에서 또 봅시다. 네. 여러분 수고했어요. 네.